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조금 전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메시지까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킹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킥보드 더하기 고란입니다. 불법 질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가자지구 병원 폭격, 500명 사망입니다. 건물이 무너진 채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병원에서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수백 명의 환자를 비롯해 집을 잃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해당 병원은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이었다며 전례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لا يمكن السكوت عنها أو أن نجعلها تمر دون حساب.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발사에 실패한 로켓포가 병원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이 학살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가운데 지금까지 4,500명이 숨지고 14,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비롯한 중동 지도자들과의 4자 정상회담은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트랙,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떠넘기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평일 지하철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에서 79%까지 유지됩니다. 세 번째 트랙, 공개 수배입니다. 법무부 보호 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하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고 대전 보호관찰소는 A씨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90kg의 체형에 문신은 없고 걸음걸이는 약간의 팔자걸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아마존에도 가뭄이. 자, 1년 내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열대우림 아마존이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에 떠 있어야 할 배들이 좌초돼 있고요. 쩍쩍 갈라진 강 바닥까지 보입니다. 아마존 강을 형성하는 모든 물줄기 중에 가장 길다는 브라질 네그루 강의 수위가 122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자, 아직도 건기가 진행 중이어서 수위가 몇 주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물 높이는 하루 평균 약 13cm씩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강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가던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건 물론이고요. 각종 어류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훼손도 진행 중입니다. 기후위기의 충격이 아마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쇼츠 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어서 뉴스룸에서 정치권 뉴스 풀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오늘 함께 다지는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수요일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연일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제는 소통이었고 어제는 통합이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이제 당 주요 인사들과 마주한 자리고 뭐 장관들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모였고 어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메시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메시지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통합 내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자세로 우리 내각과 당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통합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 통합을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국민이 늘 옳다. 자, 뭐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게 들었죠. 좋게 들었다. 그 전까지는 좀 강경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8월에 이제 저희 연찬회에 있을 때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와의 어떤 대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념 관련 주로 그렇죠. 이제 약간 싸우는 듯한 약간 전투적인 모드로 계속 국정 메시지가 많이 나가다가 이제는 통합이라는 것, 그다음에 화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화두로 나오고 그 이후에 무조건 국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다,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전과는 좀 다르게 확실히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평가 내놓으셨는데. 공감을 하려면 저는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던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단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사실 잘 하지 않았고 하던 도어 스태핑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만들어진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솔직한 속마음 그리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제언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는 사실 국민들이 잘 듣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대승적으로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좀 저자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좀 반성하는 듯한 저자세의 메시지, 예를 들면 국민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반성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 반성이라는 언급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통합위의 제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돌이켜보고 저와 내각이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성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처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대결 구도로 국정 메시지가 많이 좀 나갔지만은 이 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대치되는 국면 속에서 가다가
통합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국민통합 이 부분을 조금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젠더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뭐 이주민 이런 문제들까지 다 아우러서 우리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같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만큼 아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전까지 우리가 좀 대결 국면으로 갔던 것을 조금 다잡고 우리가 진짜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손을 내밀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방금 이제 박성민 위원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 어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나왔던 일성이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회의도 야외에서 하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겠지만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 소통 창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 행보를 넓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전부 같이 가자, 국민이 무조건 맞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소통 형식의 변화도 조만간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변화가 지금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 명시적으로 사실 대통령실이 변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시점은 아마 인적 쇄신이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메시지의 기조가 바뀐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행동으로 뒤따르려면 결국에 사람을 좀 바꿔야 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거 참패 이후에 뭐 김기현 대표도 사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조언이나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떠한 인적 쇄신도 없이 그저 통합과 소통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까? 이거는 여전히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비윤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인데 오늘 대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것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수도권 전역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대구까지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 좋습니다.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그제는 이제 기자회견 국회에서 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대구에 가서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를 하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수도권 선거에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가장 주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남이고 그 가운데서 보수의 심정이라고 하는 대구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당대표가 되는 어떤 굉장히 큰 바람이 부는 분기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었거든요.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당원들에게 힘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의 주류와 당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부터 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영남으로 넘어가고 그 영남 전체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영남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내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좀 더 변화하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도권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는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 자체는 어떤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것이다. 특정 인사들을 저격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구가 바뀌어야 수도권 선거해법이 나온다. 이거는 단순히 지역적인 특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윤핵관 물러나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게 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TK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가 들어섰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TK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TK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는 TK 이런 주류 인사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는 이분들이 이선 후퇴하지 않는 이상 또는 험지 출마하지 않는 이상 사실 수도권 선거의 절박함을 가지고 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TK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친윤 주류 세력을 향해서 일종의 저격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배경은 요 다음에 지금 들어볼 이준석 대표의 이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대구 지역 의원들을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했던데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초선 때 말 못하는 건 다 고양이입니다. 그거 계속 밥 주면요 비만 고양이 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네. 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12명이 이제 지금 고양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호랑이를 들여서 키우십시오. 또 이 말도 저는 들으면서 그럼 호랑이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저는 좀 강해집니다.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제 뭐 그런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눈물을 보인 것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준석 대표를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눈물은 그 어떤 미련을 내려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당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비판을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는 저 기자회견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마저 미련을 내려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련을 내려버리는 것 안에는 그전까지 노원구에서 계속 지역 활동을 했던 이준석 대표의 과거 모습들도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이런 북받쳐 오르는 것이 합쳐져가지고 또 울음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뭐 최상병 사건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울음이 길게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일련의 사건들이 쭉 겪어지면서 본인이 미련을 놓는 과정 그리고 노원에 관한 어떤 미련을 놓는 과정이 저 기자회견 안에 있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출마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노원병을 떠나서 대구 출마를 계획하고 지금 계속 하나하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셨는데 동의하세요? 공천을 안 줄 수밖에 공천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사실 저런 발언들을 하면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뭐 열받으시겠지만 이렇게 덧붙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지 않을까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해할 것도 알고 또 동시에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호랑이 한 마리 들여서 키워라라고 하셨잖아요. 전 저게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10명이 있든 윤핵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나 이준석 한 명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섭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신당 창당 이런 것보다도 본인에게 결국 공천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난 그래도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 하고 대구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이준석 전 대표가 본다면 또 뭐 해석은 자유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코너 속 코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한 코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앞 현장 사진인데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민주당 이제 소병철 의원인데 삭발식을 하고 있어요. 왜 삭발식을 하고 있느냐?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그런 삭발식입니다. 소병철님 이제 순천이 지역구인데, 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도 호응하면서 모처럼 좀 여야가 한 뜻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반대로 뭐 의사협회에서는 반발이 거세죠. 의사들을 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먼저 실패를 해놓고서 의대 정원의 문제로 덮으려고 한다.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요거 여쭤볼게요. 의대 정원 확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김재섭 위원은 부정적입니까? 네, 물론 이제 대통령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을 시사는 했지만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했었던 맥락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많이 늘어난 의대생들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의료 일선에 가가지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의사가 는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는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 많이 하는데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 한 명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그러면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 선결 과제들을 너무 많이 건너뛰고 굉장히 단선적으로 의사만 늘리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의 이제 소신 발언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었고. 박성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인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게 될 시에는 2035년이 되면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사실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미 지방에서는 또 지역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필수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거나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에서 질이 하락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의사의 공급의 풀 자체를 늘려서 필수적인 진료 과목에도 갈 수 있게끔 다양성이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진료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의료 정원, 의료 인력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역 국립대 병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해법들이다. 의협도 그저 강경투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의료 수가를 조정하든 의대 정원을 늘리든 우리가 소아과 가서 아침에 갔는데 100명씩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은 이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회 속 이야기 신의 원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쫄깃하게 이야기 나눌 재미있는 주제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불법 질주입니다. 최근에 말 많았던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전주의 한 도로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셨습니까? 확 옆으로 지나가는 바로 저것. 네. 멈춰서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 머리가 하나, 뒤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지금 동그라미가 4개입니다. 4명이 한 킥보드에 탔고 뒤에 3명은 뭐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도로 전체를 보면 이거 역주행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4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는 거 뭐 트럭으로 치면 과적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뭐 두 분 혹시 이런 킥보드 빌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저렇게까지는 뭐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이 영상을 봤을 때도 이 순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줄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저기 1인용 탑승이 돼야 되는 건데 2명이 타도 저거 안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지금 4명이라니 너무 좀 놀랬거든요. 네. 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형 그 개인형 이동 장치 킥보드 같은 저런 그 장치에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하면서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면허도 없이 이용할 줄 아는 줄 알고 막 타고 다니는데 저건 16세 미만은 아예 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16세 이상이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나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되고요. 또 더군다나 저거는 저렇게 역주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반대편에서 지금 차가 왔다 그러면 맞습니다. 크게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뭐 법적인 뭐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따져볼 텐데 지금 뭐 저렇게 튀어나오면 사실 운전자가 피할 방법이 없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요새 경찰서에 이런 킥보드 사고 같은 거 접수가 많이 되고 그러나요? 저게 제가 21년도에 지구대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서에서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법 시행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계도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면허 없이 타고 다녀도 되는 줄 알고 또 심지어는 횡단보도 또 거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도 거길 타고 주행을 하거나 또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애초에 이제 차량 갓길로만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장구도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시행 이후에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그때는 한 800건 정도의 이제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22년까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00건이 넘는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정말 많죠. 저희가 방금 본 그 4명이 탄 킥보드 영상 말고도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고 장면들 좀 묶어서 모아봤습니다. 네, 표현 그대로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트럭이 아예 이렇게 킥보드 피하다가 넘어가는데 그냥 태연하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참. 자, 킥보드가 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헬멧도 쓰라고 하고 관련 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정도 하는데 왜 이런 사고 자꾸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이 킥보드의 이용이 손쉽고 그리고 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이 많이 늘수록 이 사고가 늘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이 89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바로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1,735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2,402건으로 3년 만에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그중에서 47%라는 거. 근데 그중에 또 80%는 20대 이하 미성년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킥보드 사고 절반이 무면허, 그중에 80%는 미성년자. 자, 여기서 킥보드인데 무슨 무면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킥보드 타려고 해도 면허가 필요한데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JTBC가 관련 취재를 하러 현장에 나갔더니 이런 반응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신분증 한번 주세요. 신분증이 없는데. 등록번호는 나오셨어요? 네, 안 나왔죠. 면허 따고 타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요? 여기 있어요.
자, 지금 뭐 몰랐어요, 학생이. 그러면서 이렇게 뭐 훈방 조치를 해줬는데, 자, 면허증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이나 이런 기준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킥보드를 운전하려면은 운전 기준이 있는데 이 나이는 16세입니다. 네. 그리고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호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여기까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세 이상만 면허 따서 킥보드 탈 수 있고 미성년 13세 미만이 타면 보호자까지 처벌받는다. 네. 자, 근데 조금 전에 현장 영상 봤지만 이제 몰랐어요 하니까 이제 경찰 분이 좀 보내주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좀 무겁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정적인 현장에서 계도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를 하더라도 이게 차대 사고가 나면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벌이 되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교통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킥보드 말고 오토바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좀 놀라운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 여성이 삼거리에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앞에 아이를요 이렇게 자기 보게 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안고 있어요. 아무것도 장치도 없이 말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형사님? 네. 지금 저 오토바이를 운행하려고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데 저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저렇게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범칙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범칙금이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물론 범칙금을 떠나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고 지금 저 영유아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행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이는 뭣도 모르고 엄마가 안아주니까 오토바이 탔을 텐데 정말 위험하잖아요. 저거를 이제 제보자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저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안고 있더라. 그리고 신호가 바뀔 때 뭐 어디 옆으로 빠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 아기를 안고 주행을 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누리꾼들 반응도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 정도는 아동 학대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상 학대도 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엄마의 품이라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형법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저 엄마가 보호 헬멧까지 쓰면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위독해서 긴급하게 아이를 뭐 병원으로 데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위험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택시라든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심지어 엄마는 헬멧을 썼는데 아이는 헬멧도 없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추운데 자꾸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서 준비를 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가 나서 벗었다. 저도 저 사진을 보니 화가 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젯밤에 한 수원의 번화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 남성이 옷을 다 벗고 거리에 활기를 친 거죠. 손에 근데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가위, 소주병,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저 남자 왜 그런 겁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발생한 건데 수원 영통구? 영통구에 있는 그곳에서 아마 유흥주점에 있는 종업원과 시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이동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려가지고
소주병하고 그 가위 네. 그거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네. 또 근처에 있는 호프집까지 찾아가서 예. 저렇게 흉기를 달라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그러네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의 그 테이저건 맞고 네. 제압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쏘면 더 충격이 더 큰가요? 아무래도 이게 간접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주 효과는 만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습니다. 제압을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고, 자,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서 갑자기 옷을 벗고 흉기를 찾아다니고 거리에서 난동을. 자,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사진에 하반신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네. 저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나면 상반신 뭐 다 상의 탈의하는데 즉 이분은 하의까지 탈의해서 문신을 이제 보여줬는데 일부러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좀 드러내려고 하의까지 벗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문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네. 당신들이 만나는 일반 보통 서민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는 맞는데 네. 사실은 저렇게 하의를 탈의를 했을 때 저기 모자이크 돼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네. 뭐 속옷까지 탈의했는지 네. 그 부분이 만약에 확실하다면은 이거 공연 음란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그 공연 음란죄 얘기하기 전에 네. 아까 그 위협할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네. 저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그 이제 막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막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막 지금 영상도 나오는데 딱 팔에 있는 문신 보여주고 막 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진짜 문신 토시 팔까지 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근데 저렇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협박죄 같은 것도 성립될 수 있나요? 협박죄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이 사건에서는 네. 심지어 손에 소주병과 과일을 예.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자신의 문신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뭐라도 하나 집으면은 이거는 바로 특수 협박죄까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거니까 공연 음란죄 소지도 있다. 있는데 이 공연 음란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 성기 알몸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것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그 티팬티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막 돌아다닐 때 저거 공연 음란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보는 사람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몸 노출이 있었느냐 그리고 노출의 방법, 시간, 뭐 행위 태양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따지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알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노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짧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연 음란죄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 먹었다고 하면 참작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치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얼마나 술 깨고 나서 창피했을까요? 그렇죠. 쪽팔리겠죠, 아무래도.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후 재판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후 재판소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웃 횟집 수조권에 뭔가를 넣어서 실형을 살게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파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2020년이고요.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인데 새벽 시간에 60대 여성이 주변을 살피면서 이 횟집 수조에 뭔가를 들이붓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표백제였던 겁니다. 저희가 그림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세제통 같은 걸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플라스틱 바가지에 표백제를 담아서 부었다고 하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수조에 표백제를 부어서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재산 피해도 300만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형사님, 저 여성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기 주인하고 좀 무슨 굉장히 원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장사를 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지금 저런 행위는 지금 특수재물 손괴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저렇게 물고기가 약 100여 마리가 폐사됐거든요. 물고기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 우럭과 뭐 광어 이런 것들 사람의 지금 몸에 좋게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저는 표복제를 타가지고 폐사시켰으니 이건 참 그 주인은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그 표백제를 부었던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그냥 물고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바닷물 부어준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CCTV에서 수조에 이렇게 거품이 있는 것까지 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법에 처벌을 받게 됐죠. 자, 재판 결과를 좀 정리를 하면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선고됐고 좀 무겁다 이래서 항소를 했대요. 그래서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좀 감형은 됐지만 어쨌든 뭐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1심에서는 이 여성이 본인은 이 어류가 이 수족관에 있는 어류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난 걱정되는 마음에 바닷물을 부어주면서 자기가 오히려 도와준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거예요. 이 물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 물이 오염됐을 때 어류가 죽었을 리가 없다. 나는 오히려 도와준 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이것은 바닷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조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거품이 보글보글 나면서 그 즉시 수조에 있는 어류들이 막 폐사하는 그런 것을 다 밝혀내자 항소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그제서야 인정하면서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피해 금액인 360만 원을 공탁을 해서 이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사람과 범행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을 별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입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심 징역 10개월에서 2심에서는 6개월로 좀 감형을 해줬고 그렇습니다. 뭐 공탁을 해서 피해 보상도 좀 해줬고 저도 이 사건이 참 뭐 흥미로워서 막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표백제를 부은 여성분도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물고기만 죽은 걸로 끝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저 물고기를 누가 먹었다면 사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표백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칫솔에 그 표백제를 묻혀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거 살인 미수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판결을 났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특수상해 미수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백제, 인체에 이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표백제 로 인해서 사실 뭐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에 인체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먹었다 그럴 경우에 상해가 일어났다 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이거는 특수 상해죄가 되겠습니다. 까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뭐 킥보드부터 오토바이부터 알몸 남성의 표백제까지 좀 황당한 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좀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그래서 보니 오늘도 뉴스 오후에 든든한 일꾼 정희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보니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요즘 보니가 뭘 자꾸 많이 갖고 나와요. 오늘은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냄새가 나니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좀, 맛있겠죠? 네, 배가 좀 고파집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오늘 어떤 보니예요? 오늘은 그래서 바로 먹어보니입니다. 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먹거리들이죠. 최근 이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먹는 이제 코스 요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알죠. 뭐 마라탕으로 코스 요리인데 저는 뭐 탕으로는 못 먹어봤고 마라탕은 솔직히 먹고 싶지만 좀 참습니다. 왜 참으시나요? 매운 걸 못 드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짠 거를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전혀 안 부으실 것 같은데 매일 밤 나트륨의 유혹을 참는 거죠. 그 유혹을 참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이 마라탕은 나트륨이 정말 많은 음식이라고 해요. 특히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뜨거운 국물 많이 땡기실 텐데요. 이쯤에서 나트륨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두 분 모두 이렇게 손병호 게임처럼 손을 접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떨립니다. 자, 첫 번째. 음식에 소금이나 양념장을 추가로 넣어 먹는 편이다. 접으십시오.
소금 넣죠. 예. 적으셨어요? 예. 자, 생채소보다 김치를 자주 먹는 편이다. 김치 매일 먹죠. 예. 네, 뭐 생선 자반이나 젓갈류를 좋아한다. 젓갈 좋아합니다, 저. 또 접으셨어요. 네. 국찌개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거의 다 먹는다. 국물부터 먹어요. 이제 두 개. 라면은 안 먹는데 뭐 설렁탕 이런 국물 다 먹어요. 어쨌든 먹어요. 네, 두 개, 네 개. 네, 마지막 인스턴트 식품과 냉동식품을 자주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마지막이 다시 있네요.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일이 잦다. 그건 잤죠.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적었고. 나 5개 접었어. 네, 네 개. 네 개.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이게 3개 이상 해당되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전 2개나 오버했네요. 두 분 다 위험군입니다. 네. 입맛이 짠맛에 약간 길들여져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현대인이라면 사실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전 세계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3분의 1이요? 3분의 1. 네. 많은데요? 3명 중에 1명.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제 WHO에서 이 같은 고혈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트륨 저감 식단을 권고했습니다. 좀 싱겁게 먹어라. 맞습니다. 그런 건데, 자, 뭐 성인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마라탕 후루, 그러니까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짠 음식을 즐겨 먹는 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입맛이 또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가죠. 네. 20대 고혈압 환자가 그래서 또 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2018년에 비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일일 섭취량은 2,000mg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금 한 숟갈, 5g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밥 먹을 때 소금 조금 하면은 일일 섭취가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이 3,038mg이라고 하니 권장량의 1.5배를 저희가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나트륨 얘기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매우고 짠 냄새가 올라오면서 계속 나요. 재채기가 나는 것도 같아요. 네. 맛있겠죠? 이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WHO가 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트륨 저감을 위해 즉시 실천해야 하는 조치 이런 걸 이행하면 2030년까지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3.4% 감소하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맞아요. 권고하는 건데 그 조치가 뭡니까? 식품 자체의 나트륨 함량을 감소하고 소비자의 저나트륨 식품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포장에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바로 이 김밥이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김밥이요? 네.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냥 평범한 편의점에서 사는 자주 먹는 그런 김밥 같죠. 네, 바로 나트륨을 줄인 김밥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나트륨을 줄인 간편식품을 내놓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30% 다운 이렇게 써 있군요. 네, 저감했다고 이렇게 밝혀져 20% 있어요. 다운. 맞아요. 이렇게 포장지에 나트륨을 줄였다는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하나는 25%, 30% 이렇게 줄였다고 하고 한 가지 이 김밥은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기술을 지원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하겠군, 전혀 맛은 드시고. 없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먹고 싶은 눈치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재료가 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밥도둑으로 불리는 이제 스팸 뭐 이런 걸 넣어서 만든 제품도 있고요. 스팸을 넣었는데도 나트륨이 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인 거죠. 그것이 바로. 네, 그래서 참치 샐러드, 유부, 게살 이런 뭐 좋은 뭔가 맛있는 재료들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K김밥 열풍 난리잖아요. 제가 첫 번째 본의로 했던. 맞아요. 근데 이거 나트륨 낮춘 신기술까지 도입해가지고 또 수출하면 해외에서 가뜩이나 K김밥이 건강식이라고 또 호평인데 나트륨까지 줄이면은 더 열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한번 하실까요? 자, 지금 그래서 마라탕으로 나트륨 얘기를 해봤고 탕후루는 너무 이건 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 때문에.
예. 맞아요. 나트륨도 큰 문제지만 사실 당도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갖고 온 겁니다. 특히 20대 당뇨 환자도 지난해 기준 4년 전보다 47% 늘었다고 하거든요. 20대가 고혈압 환자도 늘고 네. 당뇨 환자도 늘고. 큰일 났어요.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마라탕으로 식사하고 탕후루로 입가심을 하는 이런 식습관은 정말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드시고 싶으면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고 하나는 다음 날 드시는 게 한번 저한테 권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끝나고 먹고 싶은데 네,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권고까지 해서 나트륨을 줄여라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일이구나.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들었네요. 네, 오늘은 먹어보니는 아니고 네. 알아보니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아보니 먹진 잘 못했으니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 오늘도 오키도키 전민기 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꾼이라 했는데 네. 일꾼이신 거죠? 일꾼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본인은 다 따라하고 싶어 하시니까. 아, 저도 이따 먹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먹어보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키 첫 키워드 갈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네, 빈대입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네. 뭐 올림픽, 찜질방, 인천, 사우나 이런 단어가 눈에 띄네요. 얼마 전에 저희 쇼츠트랙에서도 한번 했는데 네. 파리올림픽 앞두고 프랑스에서 빈대 출몰했다. 한번 전했거든요. 파리가 뭐 네. 빈대와의 전쟁을 한다. 근데 지금 연관어에 보이면 절대 안 되는. 네. 조그맣게 있어요. 인천이. 우리나라 지명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빈대가 발견이 됐어요. 한 유튜버가 촬영한 건데 인천의 한 찜질방이고요. 사우나 곳곳에서 이제 빈대를 발견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저게 빈대예요? 저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빈대예요? 그래서 사우나 매트 사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빈대가 번식 중인지 새끼 빈대도 발견이 됐고 쌀알만한 크기의 거대한 빈대도 보였다고 해요. 네.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은 진짜 좀 딱 쌀알 같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렇게 하나가 발견되면 원래 벌레는 사실은 그 뒤에 이만큼 숨어 있다. 네. 이미 엄청나게 퍼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왜 바퀴벌레도 한 마리 있는 거면 집에 여러 마리 벌써 꽉 있는 거다. 뭐 보이는 게 한 마리면 뭐 100마리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 업체 운영해도 될지. 안 그래도 지금 해당 업체 방역하겠다면서 영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빈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이 유튜브 영상 보고서 찜질방 점검을 했는데 그 빈대 성충과 유충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업체가 소독이나 청소를 안 한 게 아니고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해요. 나름 위생 관리를 했는데. 그러게요. 빈대가 그 와중에 살아남았다면 더 무서운데요. 이게 사실은 빈대 한 번 생기면은 청소해도 잘 안 없어진대요. 그 빈대 잡다가 초가 3칸 태운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프랑스도 지금 빈대 때문에 난리인데 휴교령도 내려졌고요. 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럽이 이렇게 빈대 때문에 비상인 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 빈대가 여기저기서 출몰을 하고 있다라는. 영국도 그래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최근 런던 지하철인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개가 되면서
런던 시민들들 또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요. 예. 그 런던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상황 예의 주시하겠다 그런 네. 입장을 밝혔어요. 아무리 영국이 섬이라도 유럽 대륙에서 막 사람들 왔다 갔다 이동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 것 같고 이 빈대가 또 물리면 피도 빨아먹고 고통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물려보진 않아서 정확히 저희도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빈대에 비하면 쥐나 바퀴벌레는 신사란 말도 있더라고요. 일단 물리면은 어마어마하게 가렵대요. 네, 게다가 이제 빈대 한번 생기면은 박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프랑스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도 당시 그 담당 장관이 빈대 2번이나 물렸다는 거예요. 네,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어디 붙어 있나도 모르고요. 빈대를 무찌르자라고 했던 보건부 장관도 네. 빈대에 물리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때나 뭐 맞아요. 어릴 때 옛날에 조금 위생이 안 좋았을 때 빈대가 좀 출몰을 했고 지금은 거의 뭐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뭐 빈대 이런 건 사실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네. 듣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살충제를 엄청나게 뿌려서 우리나라도 이제 1970년대 완전히 자취를 감췄었어요. 네. 근데 유럽은 이제 뭐 종종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요즘에 다시 빈대가 이렇게 기승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이것도 기후 변화랑 연관이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빈대가 사실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된 데다가 코로나19 때 국가들 이렇게 서로 왕래가 공세령.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관광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빈대 붙는다고 하잖아요. 빈대가 여기저기 그게 또 붙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말입니까? 사람 따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한국도 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지금 충격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꿀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초가 삼간 태우지 않고 빈대를 잡는 법인데 자, 빈대 찾기. 네. 불을 끄고 손전등 등으로 침구 등 린넨류 살펴보기. 불을 꺼야 되는군요. 네, 이 이불 이런 거 좋아한대요. 예. 자, 빈대 없애려면은 집안의 모든 곳을 진공 청소기로 쭉 빨아들이고요. 네. 침구류에 많다고 했잖아요. 네. 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이걸 좀 삶으면 좋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고온에 약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요, 빈대.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축의금입니다. 어우, 걱정스러운데요. 연관어 보이시죠? 이거 기준, 걱정이다. 예. 돈, 뭐 친척, 고민이라는 단어가 전 눈에 딱 띄네요. 예. 지금 뭐 10월 가을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또 요새 결혼이 많아가지고 네. 요새 매주 주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골머리를 그렇죠. 썩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게 두 분은 다. 예. 제가 이제 새로 방송 저희가 뭐 들어갔는데 드릴 일은 없어요.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이제 MC 분이 이제 그거 오라고 하면 좀 많이 가기 싫거든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온 글 하나가 축의금 논쟁에 불을 지폈어요. 축의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건데 네, 어떤 글이냐면은 바로 이런 글입니다. 이거예요? 예. 보이시죠?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현재 기본 10만 원. 이해가 되니? 으휴, 쯧쯧쯧. 오래전 10만 원 받았다고 지금 10만 원 하면 뒤에서 욕 먹을 수 있으니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도 적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 거죠.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은 더 해야 된다. 10만 원보다도 더 해야 된다고요? 글쎄, 누리꾼들 반응이 엄청났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응들을 좀 쭉 보면은 축하하면서 돈, 축하 받으면서 돈. 그냥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요즘 식대가 보통 5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 주말에 진짜 그 힘든 시간 내서 가는데 밥값까지 이거 내 돈으로 내라는 거냐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축하하는 마음을 주고 받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사회생활이랑 연관이 되면서 액수를 얼마를 해야 좀 욕을 안 먹을까? 항상 뒷말이 안 나올까? 고민이에요. 진짜 이게 찐치는 얼마를 주든 사실은 뭐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매한 관계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축의금 기준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온라인에서 나오는 축의금 기준인데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찐치는 20만 원, 당사자의 부모님을 본 적 있고 나를 안다 15만 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10만 원, 직장 동료라 동초항은 5만 원,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냈다 그러면은 부름마블 뭐니나 보내라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이제 뭐 이것도 좀 재밌자고 좀 쓴 그런 글이기도 한데 액수가 진짜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뭐 네. 3만 원은 이제 여기 뭐 끼일 수가 없네요. 3만 원 옛날에도 최근까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는 게 낫지. 3만 원 했다간 요즘에 네, 뒷말 듣기 싫을 것 같고 이제는 진짜 기본 5만 원에도 사실 요즘엔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5만 원은 좀 넘는 것 같고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금액이 쭉 나왔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해야 된다가 이제 남자의 50%, 여자도 한 53% 정도 됐고요. 3에서 5만 원도 있긴 한데 좀 낮습니다. 16에서 남자 16, 여자는 27%. 7에서 10만 원이 남자 16.7%, 여자 14%. 5만 원 이상 1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친밀도. 친밀도. 네, 남자는 친밀도가 80. 가장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경제 상황. 남자 12%, 여자 4%. 주변의 축의금 액수. 남자 2.7, 여자 8%. 늘 물어봅니다. 너 얼마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 했니? 나도 그럴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두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결혼도 했고 애 돌도 지났습니다. 네, 우리 셋은 뭐 걱정 안 하는 거죠. 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개미입니다. 개미. 네. 개미. 아까 나온 곤충 그런 빈대 같은 개미 아니고요. 예.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주가, 뭐 종목, 투자 이런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주식 얘기하시니까 개미로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거든요. 예. 네. 어느 날 만약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문자요? 네, 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예. 좀 띄워주시죠. 35년 전에 투자한 주식 1억 찾아가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 왔어요, 문자가. 네. 진행과 어떻게 합니까? 35년 전에 태어났을 때 주식 투자했다고 문자 오면 이제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스팸 처리를 했겠죠.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누가 1억을 줍니까? 자, 이렇게 하면 1억 날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부산에 살던 노부부가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거예요. 35년 전에 투자하고서 아예 잊고 있던 은행 관련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쌓인 배당금만 3,800만 원에 주식 가치가 7,100만 원 해가지고 한 번에 1억 원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예요. 와, 지금 35년 전에 나 이 두 분은 너무 칭찬합니다. 얼마나 서로 35년 전에 나 고마워. 약간 이런 거죠.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니까 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 말고 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찾으신 분들이 또 있겠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왜 개미들 사이에서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버티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예탁결전이 찾아준 주식이 533만 주에 평가액이 22억이나 된대요. 미수령 배당금도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횡재 사례들 쭉 보니까 A씨 주식 정리하러 왔다가 예전에 사둔 종목이 상장됐다는 거 알게 됨. 평가액 5천만 원 수령. 다른 분은 수년 전 주식 받은 데 잊고 있었는데 배당금 850만 원 수령. 주식 3,200만 원 되찾음. 이렇게 되면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들겠네요. 지금 이제 나 까먹은 거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예탁결제원. 거기에 문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